네, 그러면 그 오늘 준비한 내용, 뭐, 일단 뭐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약속은 약속이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오늘도 제가 이제 1시간가량 발제를 하고 나머지 시간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제가 뭐, 이 분야에 뭐, 빠삭하게 뭐, 엄청 그 연구자처럼 많이 안다, 뭐 이런 건 사실 아니고요. 저도 계속 학습하고 배우고 있는 뭐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오늘 좀 공유 드리고, 그리고 오늘 아마 우리 강선 선생님도 그렇고, 그 뭐 덧붙일 내용들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주제는 저번 주까지는 이제 저희가 금융자본주의, 약탈적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저번 주에 얘기를 일부 좀 드렸고, 오늘은 그러면 이 불평등 문제와 이런 약탈적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하는 방법으로서 이 정의로운 금융, 혹은 뭐 타이틀에 나와 있지만 사회와 연대하는 은행, 이런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요 아마 공유 드린 책자인데 아마 파일로 공유 드렸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얘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 참, 그 책자는 2년 전에 저희가 이런 이론 자본 모임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스터디를 하는 와중에 이 동영상을 발견했거든요. MIT에서 만든 무료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혹시 무크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도 K무크가 있는데 MIT나 거기서 만든 무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 강의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 멤버들끼리 그럼 이 내용들 같이 공부하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책자까지 만드는. 자, 이 책은 저희가 음, 번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동영상 내용들을 다 이제 그 한글로 입혀가지고 번역을 한 내용이고, 저는 이 프로젝트 참여할 때 요만큼밖에 그 참여를 안 했어요. 이름은 걸려있긴 한데 저보다 이제 더 그 다른 분들이 했어요. 신효진님, 이충희님, 이혜진님, 주세훈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내용 중심으로 하고요. 어, 시간이 혹시 이제 되신다면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회적 경제나 혹은 사회적 금융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다른 어떤 책보다 요게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책 소개부터 먼저 하네요. 네. 그 다음에 혹시 이 책을 보신 분이 계신 거 있어요? 이게 좀 거꾸로 되긴 했는데 보노보 은행이라고 있어요. 보노보하고 이제 그 원숭이 중에 이제 그 굉장히 뭐 친화적인 혹은 이타적인 원숭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보노보라고 하더라고요. 보노보 은행이라고 붙인 이 책도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문진수 당시 이제 원장님이 이제 집필한 책인데요. 이 책도 사회적 금융 관련된 그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책도 굉장히 도움받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한 내용들은 이 세 가지 책을 중심으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좀 가볼게요. 자, 그러면 뭐 너무 딱딱하죠? 자, 볼게요. 괜찮습니다. 네. 혹시 우리 두 분, 그, 은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여기 이제 질문처럼 어떤 감정이나 좀 사물이 떠오르는지, 한번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 강선 선생님은 이 은행이라는 단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닮아진 차가운 느낌이 좀 들어요.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 네. 우리 그 동욱 선생님은? 빛이요. 네? 부채? 빛? 부채. 네네네네. 아마 은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앞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약간은 차가운 느낌? 그리고 뭔가 그 사람 냄새가 나지 않고 뭐 그런 느낌적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했는데 대부분 다 그런 뭐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또 다른 좀 질문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은행에 예금이 없는 분 혹시 있어요? 두 분 중에?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살 수는 없잖아요. 마치 어쨌든 이 은행에 예금이 조금씩이라도 다 있을 텐데 그 돈이 혹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분 계시나요? 두 분 중에? 내가 예금한 그 돈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저한테는 처음 이 질문을 저한테 받았을 때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조금은 그렇지.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은 다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개인들이 다 예금한 돈이니까. 근데 그 돈으로 은행이 아까 이제 뭐 빚 얘기하셨는데 다른 어떤 금융기관 아니 뭐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대출을 이제 해주겠죠. 근데 누구한테 대출해 주는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내가 예금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까지 아는 것까지 아는 게 사실 이 사립금융이나 혹은 이제 저스트머니의 사실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떤 이익을 이자를 어떻게 많이 챙길 것이냐 이런 관점에 좀 매몰되어 있다면은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예치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까지 거기까지 보는 게 이 사립금융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은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룰 때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금융 시스템을 벗어나서 아무도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금융 시스템에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 거냐. 이게 오늘의 우리가 조금 학습해야 될 주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약간 살펴보고 거기서 그럼 우리는 어떤 더 좋은 금융들을 만들어낼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금융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합니다. 혹시 이 사건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요새 이제 기후위기 관련돼서 굉장히 이슈가 있죠.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가 그 인도네시아의 화력 발전을 짓는데 융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야 한국 우리나라 이 화력 발전 짓지 마라 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불과 작년 2019년도 8월 달에 난 기사예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 국가라고 하죠. 뭐 기후 관련된 얘기는 이제 다다음 주 강의에 얘기를 더 드릴 텐데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한테 화력 발전이나 이제 석탄 관련된 그 산업에 많은 돈을 대출해주거나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이거를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위기가 닥쳤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기후 변화인데 그걸 계속 강화시킬 것이냐 이런 주장을 계속 하죠. 어쨌든 돈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죠. 또 반대쪽에 이제 이 녹색금융이라고 아마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아마 뭐 크게 생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녹색금융 관련해서 막 활성화 많이 했죠. 뭐 어쨌든 뭐 녹색금융이든 뭐든 취지는 그런 겁니다. 이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살리면서 어떻게 금융행위를 할 것이냐. 어쨌든 두 사건을 보시면은 돈이 가지고 있는 힘, 제가 환경 관련된 주제만 가지고 있겠지만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적지 않죠. 앞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채무자 상담들을 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도 좀 있고 채권 추심에 굉장히 어떤 뭐 삶을
뭐 어떤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거나 혹은 그런 이제 극단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에 따라서 이 극과 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 금융 혹은 정의로운 금융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금융. 앞서 이제 사회를 파괴하는, 환경을 파괴하는 금융이 아니라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기서 방점은 이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기능이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우리는 이제 그 위치성을 가져갈 것이냐. 그 이름, 불리는 이름은 다양한 것 같아요. 사회적 금융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보노보 은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스트뱅크, 혹은 뭐 대한금융,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름으로 불리는데, 본질은 어쨌든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금융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의는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뭐, 그냥 그 취지, 뉘앙스만 조금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조금 과거로 가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뭐 워낙에 이제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가볼게요. 은행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행은 뭐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다라고 뭐 이렇게 정의 이렇게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그 은행의 용어를 보면은 보관한다라고 하는 그 정의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제 그 돈을 이제 그 은행한테 보관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관료를 오히려 더 받았던 은행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자를 이제 예금자가 이자를 받는데 예전에는 이 화폐를 은행에 보관하면 보관료를 냈던 적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 방캉 혹은 그게 이제 그 원어인데요. 그게 이제 유래라고 좀 합니다. 어쨌든 현대 어쨌든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금을 하고 뭐 대출해주고 이게 대표적인 기능이죠.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현대 이제 은행에서 기능은 이런 예적금뿐만 아니라 보험도 하고 뭐 펀드도 하고 다양한 이제 그 금융 상품들도 현재는 같이 동시에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은행업이라고 하는 역사는 과거부터 있었는데요. 여기 위키피디아 어제 검색했더니 기원전 2000년 전부터 뭐 발생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뭐 이런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은행업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리대금업을 하는 이런 그 업자들은 사람 취급을 예전에 안 했죠. 뭐 이건 조금 뭐 비하인드 거긴 하지만 유태인들이 은행업을 요즘 얘기하는 대법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을 굉장히 극면하는 그런 뭐 시기도 있었고, 저는 지금도 은행업은 조금 약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유래는 과거부터 있었죠. 그 뭐 성경에도 은행업에 관련된 부정적인 글들이 있고, 그리고 뭐 불교의 어떤 그런 경제를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관점은 은행업이라고 하는 게 오래전부터 이런 그 약탈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경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현대로 따지자면은 규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좀 거쳐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좀 넘어가세요. 그럼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 예금을 내는 사람, 예금주가 있고 대출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금자들한테는 그 이자를 이제 주죠. 만약 뭐 월 5% 이자를 주겠다. 그럼 대출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출 이자 10%를 주겠다. 자, 그러면 100만 원의 예금을 한 것을 대출자 900만 원한테 예금을 해줘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은행은 이제 그 신용 창조 기능이 있습니다. 화폐 승수라고 뭐 얘기하는데 여기 자금 준비 혹은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래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예금하면 그 1000만 원 중에 10% 남겨놓고 전부 다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총 그 돈은 어떻게 되느냐? 1000만 원 플러스 900만 원 생기니까 1900만 원이 시중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걸 이제 그 신용 창조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기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대 이
증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 신용 창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지급 준비율에 따라서 그게 이제 뭐 이 변수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요건 한국은행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뭐 지급 준비 제도랑 이렇게 쭉쭉쭉 돼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 준비율입니다. 아마 처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전 10%인 줄 알았는데 조회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금, 그 다음에 적금, 여기는 2%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기타 예금은 7%만 가지고 있으면 되네요. 장기주택만의 저축이나 재형저축은 지급 준비율이 없네요. 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입금하면은 1,000만 원 전부 다 대출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장기주택만의 저축 같은 경우는 최소 뭐 7년, 뭐 이렇게 이제 장기이다 보니까, 뭐, 그 예금자가 한꺼번에 돈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파생되는 게 이제 지급 준비율이 있었던 이유는 예전에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예금자가 내 돈 내놔, 내 돈 찾을 거예요. 그 돈을 이제 빌려줬는데 예금자들이, 모든 예금자들이 돈을 한 번에 다 찾게 되면은 돈이 없으니까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 준비율을 하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보통 하죠. 어쨌든 지급 준비율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한다. 유동성을 조절한다는 의미는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만약에 뭐 2%가 아니라 뭐 5% 높이면은 화폐 승수가 좀 줄어들겠죠. 그럼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 지급 준비율을 낮추게 되면은 유동성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유동성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뭐 깊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시중에 이제 돈들이 이제 뭐 남아 도는 거죠. 그럼 시중에 돈이 남아 도는 그 돈이 뭐 부동산을 간다든지 혹은 뭐 주식으로 간다든지, 요즘 같아서는 그런 돈들이 다 주식을, 아니 부동산으로 다 가버린 거죠. 뭐 그래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유동성을 조절하는 측면에서는 이 은행의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2018년도 이후부터는 한 번도 조정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로직이 그려집니다. 요 자료는 이제 EBS에서 EBS 다큐에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다큐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나온 다큐인데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그 다큐도 좀 보시면은 아마 자본주의에 대한 혹은 뭐 화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화폐 승수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냐. 뭐 5천만 원, 은행에서 5천만 원 찍어내면 그 5천만 원이 뭐 A라는 금융기관에 가서 다시 그러면 5%의 준비율이다. 5%만 남겨놓고 다른 이제 제2금융으로 가고, 요게 계속 반복이 돼서 화폐 승수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화폐 승수에 따라서 그 화폐가 무한대로 증폭되는구나. 그 지급 준비율에 따라서 늘어나는구나. 이 정도 감을 같이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우리나라 통화는 이제 그 화폐 승수에 따라서 몇 개 나누는데요. 본원 통화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그 찍어낸 돈, 그걸 본원 통화라고 그러고, M1, 아마 옛날에 많이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M1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M2, 뭐 LF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본원 통화가 그 이제 몇 번 거치냐에 따라서 화폐 승수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자, 뭐 그냥 그 상식으로 그냥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우리나라의 화폐 승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어제 내용을 좀 조회해 봤어요. 맨 위에 있는 게 그 이제 L이라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제 금융기관의 유동성에서 M1 플러스 M, 그 다음에 뭐 예적금 더해가지고 저쪽 해가지고 어쨌든 다 늘어난 거, 최종으로 그 금액이 얼마큼 풀려있냐, 이거를 이제 뭐 LF, 그 다음에 뭐 L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요. 요 맨 밑에 있는 게 번원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제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이 번원통화가, 아니, 그 화폐 승수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그에 따라서 내재되어 있는 불안이,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그 붕괴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 화폐가 그 증가됨에 따라서 늘어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얘기하는 건 어쨌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뭐 1,000원만 주고 살 수 있었던 것을 3,000원 줘야 된다든지, 화폐 이제 그 돈이 이제 값어치가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얘기하자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든지 이런 그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들은 이런 신용 창조를 통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혹은 이제 투자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상업은행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투자은행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상업은행은 조금 참고로 얘기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일반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돈이 필요해 어떤 내가 운전 자금이나 창업을 하거나 이럴 때 돈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 돈을 빌릴 때 일반 은행에서 가게 되는데요. 그 기능을 상업은행 기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투자은행은 그런 어떤 생산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돈 먹기라 그럴까요? 뭐 재테크라고 할까요? 혹은 부동산 뭐 투자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위한 은행, 뭐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서프라임 모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은행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됐죠. 요 기능들이 이제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과거에는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는 투자은행이 별도로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은행들은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하고 투자은행에 대한 기능들이 이제 조금씩 일부 포함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게 붙어 있다가 요거를 따로 떼는 법이 있었다가 또 붙었다가 뭐 어쨌든 은행 시스템에 따라서 그런 게 왔다 갔다 계속 했었어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은행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 발전하고 있다. 뭐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은행이라고 하는 어떤 금융 시스템이 자본주의를 다 그 잠식한다기보다는 중심이 됩니다. 금융 자본주의라고 보통 얘기하죠. 은행의 어떤 그 금융 시스템에 따라서 그 산업이나 경제가 휘청휘청거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부동산이 확 이제 뭐 경기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졌고 월세를 더 내야 되고 뭐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이걸 이제 그 경제 금융화 혹은 금융의 일상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금융이 계속 일상화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금융이 발달하면서 금융위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제 왔느냐. 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보면 뭐 여기가 뭐 금태환 중지, 뭐 오일 쇼크, 블랙 먼데이, 그다음에 아시아 뭐 우리나라죠. 금융위기, 그다음에 뭐 IT 버블, 서프라 모기지, 그다음에 최근에 엄청 떨어졌죠.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좀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금융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경제학자들은 자연 발생적인 거다. 뭐 10년 주기로 발생되고 30년 주기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통학자, 그 고전주의 학자, 그러니까 시카고 학파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 그 금융위기는 만들어진 그 금융위기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 이제 진보적 경제학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그 서프로 모기 사태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망했죠. 아마 이걸 뭐 몇 년 전에 우리가 2008년도 그때 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제 그 대형은행이 망해버린 거죠. 서프라 모기지 사태 때문에.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사건이 주는 함의, 그걸 우리가 조금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서프라임 모기지는 왜 만들어졌냐면은, 그 좀 조금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서브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임은 우량 고객, 서브 프라임은 비우량 고객. 그러면 비우량 고객들의 모기지 대출들을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서 대파하는 과정, 이런 게 있었어요. 뭐 부동산 경기 효조, 뭐 낮은 금리, 뭐 모기지 업체의 도덕행위, 뭐 이런 것들을 쓰면은 모기지 대출 증가됐다. 이 파생 상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 파생 상품을 이제 이 은행들이 왜 만들었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으로 돈 먹기 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금융 상품을 만들어냈죠. 파생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이제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는 이렇게 좀 올랐다가 2006년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08년도에
그 폭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왔어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과 동시에 그러니까 미국을 빗대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아졌다가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은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돈을 이제 상환할 수가 없으니까 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던. 어쨌든 이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가 못 받아줬던 겁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높아졌던 가격들은 이제 계속 이제 폭락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프라임 그 고객들이 돈을 상환하기 못하게 되고, 그래서 부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판매했던 이제 금융회사들이 다 이제 손 털고 됐던 것이 그냥 가볍게 얘기하자면 서프라임 모기 사태의 이제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망했는데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영향을 줬느냐,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이 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되어 있죠. 미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립니다. 왜? 특히 우리는 수출을 중심으로 먹고 살고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려고 장려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넘어와서 수출 주도의 형 국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의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도 우리의 코스피도 폭락을 하게 됐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혼자 이제 잘해서는 안 되고 외국이랑 특히 미국이랑 굉장히 커플링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사건이 왜 이제 굉장히 심각하냐. 우리는 뭐 K 방역 잘했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뭐 자평하지만, 근데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폭락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조금 선방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출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위기는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몇 개를 샜고 좀 더 가볼게요. 근데 서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냐? 아니, 미국에서만 있었냐? 그렇지 않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사건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부산 저축은행이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이거 보시면 피해 금액을 볼게요. 500만 원 초과분, 네, 뭐 8만 명, 전체가 몇만 명, 10만 명 가까이가 이 사건에 이제 그 연루가 됐던 거예요. 그 저축은행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PF 대출이라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기획 부동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기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후순위 채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후순위 채권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은행이나 이렇게 망하게 되면 맨 뒤에 찾는다. 그게 후순위 채권이에요. 그러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죠. 망하면 이제 뭐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익이 많았어요. 하이 리스크, 뭐 하이 리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고위험, 고수익.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금융회사,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판매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조는 재테크 이런 뭐 막 그 평범한 시민들도 막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심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그래서 이제 선량한 분들이 많이 그 금융상품을 샀다 합니다. 그게 10만 명이나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PF 대출이 뭐 일본 뭐 망하고, 그러면서 저축은행들도 망하고, 근데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저축은행의 관계자들이 뭐 돈을 먹었니, 뭐 권력 관계 뭐 이렇게 연루가 됐니, 뭐 여러 가지 뭐 어쨌든 그 설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핵심은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이 상품이 만들어진 배경에도 앞서 얘기드렸던 그 서프라임 모기지와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또 이렇게 되고 있냐면은, 요게 그 당시 2010년도 당시에 이제 그 연체율, 그 대출 규모랑 연체율이었습니다. 2010년도 9월달 24%. 네, 엄청난 연체율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조금 뭐 얘기 들자면, 일반 그 신용카드 연체율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알기로는 2%도 안 되거든요. 근데 24%라고 하는 건 엄청난 연체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런 연체 상태였다가 뭐 어쨌든 돈을 못 갚고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올해 이제 그 2018년도 말 기준의 자료예요. 저축은행들이 다시 부동산 파이낸스 대출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PF 대출 급증이라고 되어 있죠. 네. 과거의 그런 잘못은 잊어버리고 다시 PF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P2P 대출이라고 있는데요. 뭐 직접 금융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P2P 대출에서도 뭐 부동산 파이낸싱 대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절반 이상은 부동산 대출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 여기서도 대출 연체율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떠받치고 있긴 한데 이 연체율이 계속 지속되면은 어쨌든 그 돈을 못 갚는 그 이제 어쨌든 손드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까 굉장히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현재 상태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이 있죠. 작년에 이제 DLF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제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했는데 뭐 금융 관련돼서 이제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조금 잘 모를 수 있어요. 조금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마 우리 강성일 선생님은 잘 아실 것 같고, 네. 강 선생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도 이것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금융 상품을 판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해외에 이제 그 주식 해외의 어쨌든 주가랑 연동되는 건데 주가랑 연동되는 게 아니고 뭐랑 연결됐냐면 금리랑 연동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독일의 국고채, 독일의 국공채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0%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금리가 0%면은 무조건 연 4%를 먹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마이너스 0.25로 가면은 마이너스 98%가 수익률이 엄청난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팔았어요. 근데 이제 팔 때, 이거 마이너스 되겠어. 마이너스 금리가 되겠어. 이러면서 지금 다 판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그 금리가 마이너스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률이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98%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융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금융상품을 판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은행이 이걸 팔았고,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많이 팔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2019년 2월부터 3월부터 해가지고 뭐 발행했다,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판매했다 쭉쭉쭉 나오죠.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뭐 금융위에서도 이거 이제 그 금융상품 잘못 판 거 아니냐 해서 이제 확정은 되긴 했는데 아마 금액이 아직 그 원하는 만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파생 금융 상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고 그런 부실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서프란 모기 사태가 10년 전, 벌써 10년 전에 이제 일어났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건들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근데 조금 더 보면 그럼 이 DLF를 이 하신 분들 누가 했느냐, 돈 많은 쩐주들이 했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재산들을 다 여기에 다 꼬라박은 사람 좀 뭐 거칠게 얘기 드렸는데 다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을 뭐 손가락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은 왜 그럼 이런 투자나 이런 그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됐는가 그걸 좀 집중할 필요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가장 큰 이제 악당은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에서 이런 그 금융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이제 설계하지 않고 이 위험을 고스란히 이제 금융소비자한테 전가시킨 게 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자동차의 부품이 부품이 그 브레이크 장치에 결함이 생겨가지고 박은 거예요, 차량을. 그럼 이 차량 운전자 과실이냐, 아니면 이 자동차 결함 문제냐, 이런 다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자동차 자체의 결함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들이 여전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또 무엇이냐? 금융의 배제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금융 배제 혹은 금융 소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강의 때 대표 청년들 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금융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문제 현상들을 얘기했어요. 소위 얘기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이제 그걸 작동하게 하는 게 기제 중에 하나가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아시아, 네, 유럽, EU, 그러니까 OECD, 중동 이렇게 있네요.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 자체가 없는 사람, 그럼 은행 거래 자체에서 배제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 거래 자체가 배제되는 사람들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신용 불량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 얘기했지만 신용 불량자, 그러니까 신용 유의자, 그러니까 금융채무 불이행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왜곡된 시각 때문에 못 만든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만들 수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는 이 금융소외 혹은 차별은 그 신용 등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용 등급의 문제가 뭐냐?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의 청년의 첫 신용 등급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몇 등급 정도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청년들의 첫 신용 등급. 동욱님 몇 등급일 것 같으세요? 음, 5등급? 5등급? 때려 네. 맞추신 거죠? 얼핏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잘 모르겠네요. 네. 뭐, 맞습니다. 네. 그 옛날에는 이제 6등급부터 시작돼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불합리하다. 왜 첫 신용 등급이 낮냐. 이걸 띵 파일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그러니까 등급이 없는 사람, 띵 파일러라고, 대표적인 띵 파일러가 이 청년 계층이죠. 그러니까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프레임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돈을 갚을지 못 갚을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면 처음에는 믿어줘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신용 등급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금융회사의 논리에서는 못 믿겠다. 그래서 뭐 5등급, 6등급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 첫 신용 등급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당국에서도 그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용 등급이 낮은 게 그럼 뭐가 문제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뒤로 먼저 할게요. 신용 등급별로 실제 신용 대출 금리가 다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조사한 건데요. 만약 내가 신용 등급 1등급이다. 그러면 뭐 카카오은행에서 2.8%로 똑같은 돈을 빌린다 그러면 빌릴 수 있어요. 조건이 똑같으면. 가령 9등급, 10등급이다. 아예 대출 안 해주겠죠. 뭐 하나은행이다. 그러면 10등급 같은 경우는 12.5%. 네, 뭐 농협이다. 7.2%. 또 볼까요? 이 저축은행 등급은 훨씬 더 높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 1등급일 때 16.19%, 네, 8등급일 때 21.04%, 네, 엄청나죠? 이거 볼까요? 월컴 저축은행, 네, 23.56%. 참고로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는 24%입니다. 거의 뭐 법정 최고금리까지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저축은행에 있지만 대법제들은 거의 다 그냥 뭐 다 24%, 23. 뭐 99%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 내가 뭐 신용카드 써가지고 장기 카드론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1등급일 때랑 7등급, 10등급일 때랑 이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우리 일상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 등급만 보는 건 아닌데요. 뭐 소득이나 혹은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 함께 보긴 한데 신용 등급도 함께 봅니다. 어쨌든 신용 등급이 가지고 있는 역차별성, 그러니까 특히 청년들은 아까 얘기드렸던 첫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이제 더 봤지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 등급이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으니까 더 많은 이자를 이제 내야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체가 더 높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똑같은 대출 1억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우량인 사람들은 이자를 뭐 10만 원 낸다 그러면 여기는 뭐 30만 원 가까이 내야 되니까 돈을 갚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이게 어쨌든 저는 이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작동되는 기재가 이 신용등급의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얘기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신용등급의 문제를 어떻게 그럼 개선할 것이냐. 새롭게 만드는 이제 뭐 정의로운 금융에서는 신용등급이 아니라 혹은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대한신용평가라 그래가지고 신용등급 모델, 체계를 좀 바꾸자 이런 움직임도 있긴 한데요. 그 뒤에 우리가 토론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배제성. 왜 그럼 이 은행은 이렇게 비도덕적인가? 금융자본주의가 발달됨에 따라서 그들이 추구했던 방향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 주주자본주의라고 하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럼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장기적인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기보다는 단기의 이익을 어떻게 빠른 시기에 뽑아낼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죠. 일부 금융회사는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대부분 다 이제 주주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이 주주 자본주의의 어떤 패러다임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은행도 그렇고 우리은행이 실제로 우리은행의 이제 그 지분율을 보면은 아마 국민연금인가 거기가 아마 그 뭐 대주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은행도 똑같이 이제 금융 논리로 그 주주 자본주의 논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수익의 극대화로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체계적인 차별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기존의 은행이 가지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중심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주주들의 의사결정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 그렇게 반영이 되고 대출을 해줄 때 혹은 뭐 예금을 매길 때 다 이런 프레임이 다 작동이 되게 되는 게 현재 은행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행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 사회적 금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거냐. 요거는 이제 그 저스트뱅크에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강성인 선생님 요거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금융을 사회적, 도덕에 대응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아마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도전에 대응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네. 2번 우리 동우 선생님 읽어주세요. 금융을 공급하는 기준과 공급하지 않는 기준이 투명해야 한다. 네. 수혜자와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상품이 아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가 읽을게요. 수혜자와 오래 지속된 관계를 구축한다. 투기적 금융시장이 아닌 실물 경제의 중심을 둔다. 앞선 기준들을 조직 업무의 핵심 원리가 되어야 한다. 이 6가지 작동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럼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금융은 어떤 약탈적 금융이라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금융의 모습들은 금융을 사회적, 생태적 도구로 활용하겠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겠다. 이게 단단히 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융 공급하는 기준이 공급하는 기준이나 공급하지 않는 기준이 투명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누구한테 대출이나 투자를 해줄 거냐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은행은 그걸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냥 돈이 되느냐, 이익이 나느냐, 이익이 나지 않느냐. 이익이 나면 그 돈이 뭐 전쟁에 쓰여지든 뭐 석탄 발전에 쓰여지든 그런 것들은 아예 뭐 고려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을 공급할 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를 판단한다. 그러면 공급하는 기준이랑 공급하지 않는 기준이 우린 여기에는 하지 않아. 예를 들자면 앞서 이제 우리는 석탄 발전에 돈을 공급하지 않겠어. 우리는 여성을 착취하는 기업에 공급하지 않겠어. 우리는 청년을 이제 뭐 배제하는 곳에 하지 않겠어. 반대로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금융을 공급하겠어.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어떤 그러니까 뭐 대상화되어 있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금융 서비스, 금융을 공급받아서 이용할 주체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이 다양한 어떤 주체들을 위한 금융상품들을 개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어쨌든 금융의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표준화된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기본적인 정해져 있는 그 룰이 있고 그 룰이 벗어나게 되면은 뭐 금융을 공급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이 어쨌든 그 살다 보면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생길 텐데 그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은행들은. 근데 이제 저스트뱅크 하이금융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들이 어쨌든 이제 그 상황들을 면밀히 이제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금융을 공급한다는 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들이긴 하지만 당연히 더 임팩트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수혜자가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 맺기를 금융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금은 예금한 순간 예금자와 은행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대출은 대출한 순간 은행과 대출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대출자, 그러면 이 채무자와 은행이 어떻게 만날 것이냐, 채권 추심, 돈을 안 갚으면 왜 안 갚냐 하는 그런 채권 추심 형태로 이 고객을 만날 것이냐, 혹은 관계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어, 원래 이제 그 10만 원씩 돈을 갚기로 했는데, 못 갚았네. 왜 못 갚았을까? 그 이유가 뭐지? 뭔가 다른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사실 이 사회적 금융입니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이제 계속적으로 묻고 서로 관계를 만나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관계금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 신용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이런 관계성입니다. 관계금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어쨌든 이 사립금융은 그냥 돈만 공급하고 땡, 그러면 이자만 내가 받으면 땡,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이제 핵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돈으로 돈 먹기 하는 어떤 금융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 실제로 생산이나 뭐 투자나 혹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돈들을 공급하는 거에 핵심을 둔다. 그러면 이제 뭐 요즘 얘기하는 어떤 갭 투자나 이런 것에 돈을 대출해 주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 묻겠죠. 근데 지금의 이제 은행들은 규제가 있어야 그 뭐 정부가 시켜야 그 그렇게 이제 하죠. 그런 정부가 시키지 않으면은 뭐 돈이 되는 걸 무조건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일부 필요한 건데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런 그 가치와 철학들이 실제 업무에 어떻게 녹아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그게 일선에 있는 실무자 직원들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내담자를 대하고, 그럼 채권 추심을 하는 뭐 추심원도 좀 더 인간답게 채권 추심한다든지, 사회적 금융이 추심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추심해야 됩니다. 돈을 이제 어쨌든 받아야 되니까. 그럴 때 조금 더 인간답게 어떻게 내담자 혹은 채무자의 삶을 고려하면서 이제 그 뭐 업무를 할 것이냐,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까지 반영되는 게 사기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보노보 은행 책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보노보 은행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하는 은행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사람, 환경, 이익을 추구한다. 예, 뭐 사회적 금융이라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죠. 그냥 다 그 우리가 뭐 기부 사업처럼 다 뭐 퍼주기 이렇게 해서는 금융 어떤 시스템이 굴러가지 않겠죠. 그래서 적절한 어떤 이익을 도모합니다. 다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을 고려한 그것과 함께 이제 이익도 고려하는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에 윤리적이냐, 녹색적 가치가 있느냐, 가치적이냐, 혹은 지속 가능하냐, 통합적이냐 이런 요소들을 반영을 이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스트뱅크에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했더라고요. 잠깐만요. 8시, 어이구, 벌써 시간이 8시 27분이네요. 좀 빠르게 할게요.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저희가 원래 8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쓸게요. 네. 네. 일반은행이랑 이제 저스트뱅크를 이렇게 좀 나눴더라고요. 일반은행,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주주의 가치를 증대한다. 주식을 어떻게, 주가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리고 금융상품을 획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저스트뱅크는
지역사회와 경제 혹은 환경 측면에서 복지를 달성한다. 이 책이 저희가 번역한 지가 꽤 됐거든요. 저희가 2017년도에 번역했어요. 제가 그때는 이 탄소 배출 감소 이게 제 눈엔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요새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런지 또 기후위기 관련된 이게 이미 있었어요. 네, 제가 다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하나의 어떤 미션. 그 다음에 지역의 지속 가능한 뭐 식량 자원 확보하는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하는 거죠. 이 지역에 어쨌든 이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스트뱅크가 어떻게 역할할 것이냐. 요새 얘기하는 그 도시재생을 얘기할 때 이 저스트뱅크나 이런 것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자산화를 할 때 이 저스트뱅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이슈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죠. 근데 이 경제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돌릴 것이냐에 대한 가치가 여기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좀 이제 풀어볼게요. 이 설명은 문진수 원장님이 쓴 금융 타타 혁명을 꿈꿔라 거기 있는 걸 제가 좀 발췌해왔습니다. 크게 이제 사회적 금융을 몇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크게는 사회적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은행이죠. 특수한 목적을 중심으로 어떤 금융행위를 한다 해서 사회적 은행, 소셜뱅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행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금융 혹은 지역재단 뭐 이렇게 이제 로컬 뭐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커뮤니티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쇼어 은행이라고 있었어요. 뭐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CDFI라고 오바마 그 정부의 가장 큰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금융을 살려내는 거였거든요. 이런 게 왜 나왔냐면은 앞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이 굉장히 넓잖아요. 은행이 지점을 냈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점을 다 사람들이 별로 안 사니까 지점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금융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금융에 배제됐던 거. 그러니까 온라인이 발달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융 어떤 그 지역에 뭔가 금융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든 게 CDFI 어떤 지역개발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금융이라 하면은 대표적인 게 새마을금고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좀 간편화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취지는 지역의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형 금융이라고 해서 뭐 협동은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신용협동조합, 우리 이제 뭐 신협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농협, 식협, 뭐 수협 뭐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뭐 자월공제협동조합, 자월공제연합회 뭐 이런 조직이라든지 청년연대은행 토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이 있었고 거기에 뿌리는 이런 관계를 지향하는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야크은행, 뭐 벤시티, 뭐 GLS, 뭐 트리디오스 굉장히 다양한 은행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뭐 다 하나하나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데 재밌는 거는 이제 해외에 JA 뭐 야크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협동조합 은행인데요. 여기는 무이자 은행입니다. 이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지? 이 야크은행에서는 이자를 받는 대신에 매달 이제 뭐 조합비 혹은 조합비 비슷한 것들을 걷어요. 그리고 야크은행의 핵심은 내가 예금한 만큼 그 몇 배수 대출을 받고 이렇게 이제 그 예금이라는 대출이 연동되는 형태로 은행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뭐 덴마크도 있고 여러 이제 있습니다. 이런 은행들도 있고요. 벤시티 은행 같은 경우는 벤시티 신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신협이죠. 이 사회적 금융과 관련돼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요. 이런 어쨌든 조합형 은행 금융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 목적 투자라고 해서 이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투자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런 사회 목적 투자를 하는 곳인데 특수한 목적의 뭐 어떤 융투자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우리나라의 뭐 한국 사회투자 혹은 영국의 빅소사이어티 이런 군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뭐 오늘 다 깊게는 못 들어가니까 대략적으로 사회적 금융들을 이런 형태로 나누고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제 이걸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뭐, 제가 짧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액금융,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싱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하고, 흔히 다 알고 있는 그라민은행의 모델입니다. 무담보 저신용, 그 다음에 저자산, 돈 없는 사람들한테 무이자로, 무이자는 아니군요. 그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나는 조합 혹은 사회연대은행 이렇게 있습니다. 신나는 조합이 방글라데시 한국 지부입니다. 어쨌든 이런 은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아까 뭐 P2P라고 할 수 있는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금융과 얘기할 때 이제 빼놓고 얘기하지 않는 게 이제 그라민 은행인데요. 신용이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특권이 있는 것이 잘못된 신화를 사라져야 된다. 이 무하마드 유누스가 노벨 평화상을 탔죠. 경제학상인가요? 어쨌든 그걸 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라민은행 뭐 대출자가 지켜야 될 16개명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사립금융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라민은행은 그게 이제 연대 우리나라 치자면 이제 그, 어, 5명한테 그 보증, 그러니까 5명이 보증인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생산 대출을 해주는 게 핵심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건 뭐, 본내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라민은행이 1976년도부터 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발생합니다. 오늘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못 들어가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은행들이 있었다. 근데 그라민은행은 지금은 이 마이크로 크레딧이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를 좀 야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초창기 이제 그라민은행들이 막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 뭐 연체율도 굉장히 낮고 그 이제 어쨌든 상환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금융회사들이 마이크로 크레딧 시장에 접근했던 겁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이익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연체율이 낮으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 확산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그게 이 가난함을 더 강화시키고 불평등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에요. 아마 이런 책들도 같이 읽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GLS 은행이라고 있는데요. 독일의 GLS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사업에는 돈을 대지 않는다. 이 GLS 은행 그 은행 전면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LS 은행은 어떤 은행이었냐? 볼게요. 기본 원칙은 인간과 미래의 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것을 추구하겠다. 사회 생태적 기준이 이들의 기본적 원칙입니다. 긍정적 기준은 사회 생태적 분야, 뭐 재생, 뭐 식량, 주거, 교육 이런 것들에 투자하겠다, 융투자하겠다. 근데 이런 걸 하지 않겠다. 원자력, 석탄에너지, 무기 이런 것들 안 하겠다. 네, 극명하죠.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사회적 금융이 가지고 있는 원칙은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도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네요. 그걸 밝혀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은행은 아까 지역금융, 그러니까 미국에서 쇼어 은행이라고 있었는데요. 요 은행은 서프라 모기지 사태 때 망했어요. 근데 왜 이제 망했냐면은, 당시 서프라 모기지 사태 때 미국에서 구제금융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은행들을 많이 살렸어요. 근데 이 쇼어뱅크는, 내가 사는 것보다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냥 본인들 이 쇼어뱅크 운영진들이 그냥 망하고 예금자들을 일부 살리고 뭐 이렇게 했던 은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네덜란드의 이제 뭐 트리도스는 뭐 굉장히 다양한 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은행들이 이렇게 하는 은행들이 뭐 많이 부족해서 그렇죠. 다음 주에 얘기할 신용협동조합, 저희가 이제 그 좀 주장하려고 하는 이 특수목적 신용협동조합이 이러한 그 내용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럼 마지막 좀 정리할게요. 그럼 그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단순히 사회적 금융 하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융이 가지고 있는 힘, 어디에 대출해 줄 거고 어디에 대출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산업은 확장되고 어떤 산업은 죽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산업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힘 가지고 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사는 경제 형태로 이행을 하겠다. 그게 이제 살림의 경제라고 좀 뭐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홍기미 소장님이 쓴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이런 뭐 책인데요. 이 책을 조금 같이 읽어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또 세상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재작년에 나온 책 중에 도덕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사회금융과 관련돼서 경제에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이고 경제의 모습들은 대한경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설명이 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요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은 기존의 이제 은행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약탈성, 그리고 뭐 그런 은행 약탈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부 좀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그런 은행이 아니라 대안적 은행 혹은 사회를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행은 없느냐. 네, 그런 은행들을 사직금융이나 혹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저스트뱅크나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스트뱅크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핵심적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일부 학습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뭐 사례들 저희가 조금 이제 보긴 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를 요목조목 다 보진 못했는데요. 다음에 제가 좀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실제로 그러면 그걸 우리 뭐 청년 신협이나 혹은 대한금융을 만들 때 그런 요소들을 넣어보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내용들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